토론 사회를 맡게 된 이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름을 간직한다는 것이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알아간다는 것일 겁니다. 거커 감독의 22를 저는 굉장히 이게 알려지기 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보면서 많은 분들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그 혼혈인 러산세 할아버지를 보았던 기억이 제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깨닫고 그랬습니다. 박무칠 감독의 보드라케를 보면서는 김순학님과 그 말년을 함께 하신 대구의 여러분들의 말과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내게서 출발한 배를 통해 세실리아 강도입니까? 멜라니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 감독님들의 세 편의 영화는 이 특별하고도 마땅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한 것 같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의 방식은 지금 그 토론자분들이 5분이 와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먼저 소개드리고 소개드린 순서대로 각 10분 정도씩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감독님들과 함께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떤 공통으로 이야기해야 할 화제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하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긴 소개에는 이 발표 문지 앞에 있기 때문에 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연구자이자 프로그래머이신 황미우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도쿄대학교에 계시는 조소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영화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에 광범위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한성대학교의 김은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성사가라고 여성사 연구자이십니다. 네. 네. 한국문학번역원의 소용현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유명한 페미니즘 비평가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김항상 선생님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항상 선생님은 영화사 연구자이시고 특히 우리가 오늘 그 다큐멘터리 연구에 더 중점을 두시고 많은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미효조 선생님께서 보드랍게 내게서 출발한 배 22의 다큐멘터리 재현 방식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화 연구하는 황묘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앞에 세 분 감독님께서 이제 그 각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제작하시면서 고민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 특히 재현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 글에서 좀 겹쳐지는 것들은 최대한 좀 피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수자 재현은 우리가 항상 대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소수자 재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안전한 재현 방식에 의지하더라도 대상들을 관객에게 이해 가능한 대상이자 인지 가능한 어떤 역사적 주체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도 항상 함께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그것과는 다른 어떤 환원적 재현 내 불편함을 좀 노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사이에서 이제 소수자 재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드랍게 내게서 출발한 배, 그 다음 22, 이 세 편의 영화는 이 어떤 비교적 어떤 안전한 재현에 대한 대항적인 재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한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게는 이제 아까 박문치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텍스트적인 담론 안에서도 재현되어 왔던 위안부 재현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김순학이라는 위안부 피해자를 재현하려고, 그리고 특히나 그 개인적 주체의 그 개인적인 삶을 생애사를 재현하고 구축하려고 노력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감독님께서도 아까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재현 방법에 있어서의 좀 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게 가장 좀 특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구 지역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활동가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적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김소낙의 생전 인터뷰와 일상생활 푸티지들, 그리고 또 성폭력 생존자에 의한 동시대 그 여성들에 의한 김순학의 증언을 낭독하는 것, 그리고 화면 바깥에 화자가 전대된 연대기적 설명 자막, 그리고 또한 정부 제공 인서트용 아카이브 푸티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서 김학순의 생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층의 재현 양식들은 그동안 인터뷰라든지 하나의 보이스 오버 위주의 위안부 피해자 다큐멘터리 양식에 대한 대항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내게서 출발한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니 정이라는 이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멜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익숙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여성 황금주의 증언을 낭독하며 감정이 동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멜라니 정이 황금주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인액트먼트 재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국에 와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영화인데요. 이렇게 이제 내게서 출발한 배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 여성의 증언과 동시대 젊은 여성의 삶의 공명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보드랍게와 어떤 공통 지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보드랍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카운터 기존의 이제 위안부 피해자하고는 다른 이 개인의 생애사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층위들을 사용해서 중첩되는 방식으로 이 삶을 재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황금주의 구체적인 삶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황금주의 삶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증언의 일부분만이 멜라니의 몸, 보이스라든지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이제 파편적으로 제시되고, 그다음에 어떤 멜라니가 듣는 어떤 오디오 코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찾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관객에게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 황금주의 삶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화는 황금주의 구체적인 삶을 구축함으로써가 아니라 멜라니를 비롯해 영화의 여성들이 서로 주고받는 감흥적인 반응들을 바라봄으로써 그 감흥에 공동체에 참여하여 일부가 됨으로써 관객들이 황금주의 삶에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의 이제
출연하실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각각의 삶에서 있던 어떤 억압적인 부분들과 이제 황금주의 삶이 만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그것이 이제 그 억압이 디아스포라의 삶일 수도 있고요, 불안정한 20대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여성에게는 가족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삶의 어떤 부분들과 또 황금주의 생애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제시되듯이 그 감흥하는 그 주체들의 삶도 완결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요 집회에서 이제 스피치가 나오긴 하지만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처럼 제시되는 이제 멜라니가 어느 순간에 발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발언의 장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황금주부터 현재 한국의 디아스포라 20대 여성까지 연결을 이으면서도 계속 어떤 영화 안에 빗금을 긋고 영화 안에 액자적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감독이 사실은 이 영화에 또 어떤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며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 영화 속 인물들이 카메라 앞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출발한 배는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의 삶은 물론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누구의 삶도 어떤 방식으로 일관되게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감흥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곽화 감독의 이제 연작 32와 22는 저는 이제 카메라가 이 위안부 생존자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거리에 있어서 이 영화 둘과는 좀 또 다른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영화라고 봤습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 피해자들을 근접하게 클로즈업으로 얼굴을 담아내거나 혹은 오히려 반대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분들의 매일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고, 뭐 간간히 인터뷰가 나오기는 하지만 역시 이제 이 영화도 어떤 큰 역사의 어떤 내러티브를 구축한다거나 뭐 개인의 삶을 여기서 일관되게 이제 어떤 인터뷰로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제일 중요하게 담고 있는 것은 이 피해자들의 현재의 시간, 그 일상의 시간과 그 다음에 얼굴의 주름으로 보여지는 그 이전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저 흘러왔던 이 시간 자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그 시간이 유예가 되었고, 이 영화의 이제 처음에 시작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22분의 위안부 생존자들 중에서 이제는 7분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 자막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이 역사는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를 다른 방식의 내러티브 구축이 통해서가 아닌 방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영화 매체하고도 뭐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자신이 바라본 대상에게 가지는 예의와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세 영화에 대해서 좀 글에 쓰지는 않았지만 가장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같이 있다, 카메라와 혹은 카메라를 찍는 사람과 그다음에 찍는 대상과 같이 있다라는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영화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평등한 것도 아닐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매 순간 권력적인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상호 같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시간과 만들어지는 시각 이미지와 만들어지는 사운드, 그 같이 있는 상호라는 것들이 이 세 편의 영화들이 이제 이 세 편의 영화들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한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직접 한 대상이든 아니면 푸티지라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접근한 대상이든 이 영화와 이 영화가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카메라와 이 대상이 함께 있다라는 이 감각들을 구성하는데
이 상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근데 사실은 이미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충분히 그 부분들은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주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꼬집어서 질문을 좀 드린다면, 그 내게에서 출발한 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감독님께서 이제 그 실제로 처음에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관객들에게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연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피한 이유, 이렇게 구성한 방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포스트 피해자 시대와 당사자성 확장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조소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조서연입니다. 저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와 당사자성 확장의 상상력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토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약간 짧기 때문에 글을 띄엄띄엄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집중해 온 주제는 베트남 전쟁을 다룬 한국 영화였어요. 그것을 좀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다가 최근에는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은 이제 비체험 세대가 과거의 폭력과 그 기억을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번 콜로키움에 초청된 3편의 영화와도 닿는 면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2, 보드랍게, 그리고 내게서 출발한 배, 이 3편의 영화는 타자의 기억을 나누어 갖는 자들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감정, 감흥의 표현을 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점에서는 오카마리가 제안했던 동일하지 않는 공감으로서의 분유, 나누어 갖기를 그리고 트라우마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가 새로이 매개된 자신만의 기억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마리안 러쉬의 포스트 메모리를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더해보겠습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명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생존자의 인원을 몇 명인지 셀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담론장에서는 여러 비판적 논의가 좀 이루어진 바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22처럼 당시에 살아계셨던 분들의 인원을 세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화는 오히려 당사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증언을 보존하고 박제해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언이 이어지지 않는 순간들이나 증언자가 침묵하는 시간의 분위기를 붙잡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공기를 관객들이 느끼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피해 경험의 청취에 도살인 착취의 가능성이라는 재현의 윤리 문제에 대응하면서 듣는 자의 태도를 미학적으로 또 제시해 본 것이기도 하고, 또 증언의 내용을 역사적 증거로서 취하여 가공하기보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현재의 일상과 파편적으로 연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2가 이처럼 당사자성을 더 넓히는 텍스트라는 점은 이 영화가 이제 서두와 말미의 그 장례식 장면을 제외하면은 활동가들의 말하기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점에서 좀 눈에 띄었는데요. 피해 생존자분들이 등장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활동가들이 자신의 삶 속에 중국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을 이제 집어넣게 된 사연을 수려하는 장면들이랑 병렬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활동가들이 각기 등장하는 순서도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일본인 학생들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이 20위를 보면서 그 젊은 일본인 유학생인 코메다 마이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특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이후 세대의 관객, 즉 자신의 삶과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을 얼른 연결하기 힘든 이들이 이제 코메다의 고백 혹은 모습을 경유해서 감정을 투사하고 또 피해자들이 폭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 인간임을 상상할 수 있게 돕는 것 같습니다. 또 22가 이처럼 피해자들의 과거를 듣는 동시에 현재를 담는 데 주력하는 것은 영화 속 증언들의 내용과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2에 등장하신 분들은 대개 고향에서 성폭력을 당하신 피해자분들이고 종전 후에도 중국 사회의 가부장성과 민족주의적 성적 낙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계속 당해오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영화가 청해듣는 증언들이 이 문제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로서 과거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와 사회가 지속시키고 재생산하는 문제로서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제 식민통치나 국가폭력과 관련한 최근의 여러 재현 작업에서 이제 생존자의 피해 경험 외에 생애사에 대한 파노라마적 조명의 방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요. 보드랍게와 내게서 출발한 배는 이를 이후 세대의 포스트 메모리와 본격적으로 엮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보드랍게가 김순학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잡한 교차성을 조명했다고 할 때 이제 그 핵심에는 역시 대구 지역의 미투 운동 당사자들이 이제 구술평전을 낭독하는 수행이 놓여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둘러싼 새로운 기억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했습니다. 포스트 메모리가 가령 역사가 아닌 기억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과거와의 정서적인 연결, 즉 구체화된 살아있는 연결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연관지어 생각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이 현재와 미래의 상상력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과거를 대면하기 위한 연결적인 접근과 관계를 형성하는 이제 포스트 피해자 시대에도 기억의 정치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낭독이라는 장치는 내게서 출발한 배에 와서 한층 더 과감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서 출발한 배가 출연자로 하여금 고 황금준에게 구술 기록을 읽게 하는 방식은 자료의 낭독이라기보다 연기자의 재현에 가까워 보이기까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게서 출발한 배 역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가 살아온 피해 이후의 삶을 다루지만 이 영화의 주안점은 여러 정체성, 여러 경험을 가진 멜라니라는 사람이 자신과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제에 더 정확히는 황금주라는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식으로 빠져드는지 그에 대해 무엇을 투사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새로운 시야를 구성해가는지 여정을 따라가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장에서 이후 세대의 자리를 과정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봤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수요지표 장면에서 멜라니의 발언은 자신의 삶도 어머니의 삶도 황금주의 삶도 모두 여성이 스스로의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젠더 폭력의 구조 속에 있었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귀여운데 잘 싸우는 여자아이를 팔뚝에 새기는 멜라니의 타투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이 영화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라는 타인의 삶을 자기화하는 이제 이후 세대의 당사자들 되기 과정에 대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 미처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특히 22와 내게서 출발한 배를 함께 놓고 볼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로 초국적성과 그리고 이동과 이주의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게서 출발한 배는 일제의 식민 지배와 관련한 가족 기억이 없는 젊은 세대의 한국계 디아스포라 여성으로부터 발신된 알아가기의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분석의 틀을 요구하는 이제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에 포스트 메모리적인 작업들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젠더 폭력의 집단 기억이라는 보편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만 그것이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닌 특수성의 의미는 어떻게 현재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군사화된 제국이 식민지, 점령지의 여성을 제도적으로 착취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나와 우리의 문제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 폭력의 저항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큐멘터리의 역량을 통해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당장의 뾰족한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저에게는 없지만 이제 이 질문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토론 시간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 편의 영화 굉장히 잘 봤고, 이 영화들이 결국은 이제 위안부 기억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위안부, 이른바 이제 그 포스트 당사자, 포스트 피해자 시대에 우리가 위안부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기억과 연결하고 어떤 기억과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세 편의 영화들을 봤습니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각 영화들에 대한 간단한 제 좀 감상평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랍게 영화는 그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그 젠더정의 물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신화를 부끄럽게 만들던 그 무렵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하는 그 김순학의 삶은 익숙한 서사를 굉장히 낯설게 만드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영화는 굉장히 관객에게 시작부터 충격을 줍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 쓰기나 읽기가 절반은 실패했다는 것을 사실은 좀 자인해라, 이런 식의 그 말로 저는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김순학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고,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고 또 단일한 기억으로 기억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복수의 김순학들은 편하고 매끄럽게조차 들을 수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 당사자들의 음성이 서로 중첩돼서 울리는 가운데 열거되는 그 이름들은 정말 그 청자가 1000개의 귀를 열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소리였다고 생각하고, 이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이름의 나열이 단지 이 김순학이라고 하는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상징 기호를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는 어떤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대 뭐 자발적 매춘부, 혹은 뭐 기지촌 미군 위안부, 혹은 인신매매된 순진한 기촌 여성 대 뭐 기촌 여성을 착취하는 포주 마마상 등과 같은 그런 이분법적 통념이나 피해자의 어떤 전형성을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일부러 김순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난해한 텍스트를, 제가 사실 그 증언 6집 작업을 했었고 제가 그 총론도 썼는데 그 증언 6집 작업에 이 김순학 할머니의 구술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증언팀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노청자 할머니와 함께 이분을 증언집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한편으로 좀 고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김순학이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죠. 근데 일부러 이제 그걸 택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정형화된 기억과 담론을 뒤흔들고 그 여러 이름으로 살았던 여러 목소리로 그 중첩되어서 설명되는 그 김순학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재현의 방식들,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 다큐멘터리의 굉장히 그 관습적인 재현 관습을 뒤로 하고 애니메이션과 또 미투 운동 당사자의 그 어떤 내레이션을 통해서 관객이 김순학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감독님의 의도도 이제 저희가 잘 들었다시피 이런 어떤 미학적 선택은 위안부 역사의 박제화에 저항하면서 관객이 함께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굉장히 훌륭한 장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낭독자들은 김순학의 삶을 읽어내리면서 그녀의 신선했던 삶을 어루만지고 아이고 참 애먹었다라고 이제 다독이죠. 그래서 또 김순학의 삶은 그 낭독의 그 삶과 낭독의 얽힘은 낭독자들의 상처까지 보듬으면서 서로 이제 애먹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낭독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연대하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근데 눈여겨본 거는, 흥미로운 거는, 영화는 누구도 자신을 보드랍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그 김순학의 하소연을 제목으로 삼고, 컴포트로 그걸 번역을 하고, 본문에서도 컴포트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소의 그 위안과 귀국화 후에 그 보드랍지 않았던 냉정한 현실의 그 간극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컴포트를 완전 다른 맥락에서 그 감독님께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의 그 컴포트 위멘 할 때 그 컴포트를 들었을 때는 나는 그 컴포트와 그 컴포트의 그 가해와 나의 연루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 가해에 가담하고 연루되어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감독님께서 이걸 다른 맥락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컴포트로 설명하면서 이걸 재배치했을 때, 내가 그 할머니의 그 신선했던 삶, 누구도 정말 그 애먹었다고 얘기해주지 않는 그 삶에 나도 연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독님께서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되게 똑똑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감독님한테 좀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제가 이제 내게서 출발한 배에도 이제 질문을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들은 그 감독님이 구상하신 이 서사, 이 기획은 훌륭하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영화라고 하는 사회적 텍스트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좀 드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 그러니까 미투 운동 당사자와의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굉장히 훌륭한 기억하기 방식이 틀림이 없지만 좀 더 그 컴포트 맥락에 좀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군사화된 대한민국의 기촌 이주 여성의 그 컴포트 또는 디스컴포트한 그 현실을 한국의 위안부 기억 공간에 등장시켰다라면, 즉 이미 한국의 인정체계 내에 편입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이 그 기촌 위안부 문제를 같은 기억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토론할 수 있었다면, 그 위안부를 좀 안전지대에서 이탈시켜서 다시 그 위험한 대한 기억을 형성하는 데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전 너무 잘 이해하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코거 감독은 제가 그 감독님 22 영화는 제가 좀 이게 파일이 안 열리는 바람에 좀 나중에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곧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그 목소리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좀 사라짐을 좀 조명한 영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모리 시대의 그 위안부 기억은 이제 피해 당사자의 어떤 회상이나 그 증언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전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부재를 되게 예민하게 우리가 감지하고 그것에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또 창조적인 어떤 재해석을 통해서 그 기억을 좀 확장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좀 질문하는 영화가 아닌가, 이 22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게서 출발한 배도 매우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뒷부분만 잠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 영화야말로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의 방식, 그리고 그 멜라니의 입을 통해서 그 어떤 그 겹쳐지는,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미학적 선택을 한 거는 굉장히 이 영화의 큰 미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한국의 관객으로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관객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식의 결말이 더 좋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주 2세대의 그 젊은 여성이 위안부 구술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엄마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다시 이제 한국 방문과 수요시로 참여하는 그런 서사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관습적인 전개처럼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메모리 시대의 기억하기는 그 기억이 발원한 어떤 발원지에 대한 조금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그 기억 행위자가 처한 문화와 경험 그리고 지역적 배경 속에서 어떤 좀 상상적 재해석을 통해서 재탄생할 때 저는 더 그 의미가 좀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아르헨티나 이주민 2세대 여성이 기억하는 위안부 역사가 초국적 이주민의 디아스포라 역사와 만나는 그런 결말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위안부 기억이 지구 반대편의 그 로컬 기억과 만나서 그 어떻게 보면 좀 원본보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훨씬 더 그야말로 thick한 메모리로 더 두꺼운 기억으로 재탄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소영현입니다. 일단은 원래 토론문을 작성하려고 할 때의 어떤 작품에 대한 저의 감상과 오늘 직접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의 저의 감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고, 좀 다른 질문들을 했었어야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그때 토론문을 작성할 때 고민했던 거를 좀 일단 이 자리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재현 관련돼서 문학에서 논의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여기 이제 영화 관련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기법적인 것이 되게 재미있기도 했지만 뭐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문학에서는 재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소수자 타자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로서는 이제 재현이 이전의 재현 방식을 극복하면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 진전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방식의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다시 보면서 한 생각인데, 재현의 방식이 이 동시적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동시적으로 파편적으로 한꺼번에 지속되어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뭐랄까 네트워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물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재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진전된 재현 방식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 세 편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위안부 문제에 다큐멘터리 관련된 것은 언제나 드러내 후의 아카이빙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꼭 할머니의 경우가 아니라도 그 후속 세대든 뭐든 간에 드러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왜냐하면 소수자 타자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타자가 누구라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드러냄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작업은 항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만 그칠 때에는 언제나 대상화하기도 하고 굉장히 협소화하기도 하고 획일화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 세 편을 한 편 한 편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세 편이 그 재현의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문의 세 번째 문장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개별적 피해 경험은 점차 공적 기억이 되어 왔습니다. 학술 작업, 운동적인 실천과 함께 구술 작업과 재현 작업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적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는데요. 저는 이 세 편의 다큐멘터리 작업이 지난 30년간 지속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운동의 성격을 되새기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부인해왔던 오랜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피해자를 직접 증언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운동의 성격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구축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자면 22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 생존자의 가시화 작업에 언제나 요청되고 거기에 긴급하게 반응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라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독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이제 감독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되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사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그런 오히려 역사적 증인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성찰을 하고 이런 점들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얼핏 보면 22에서 보드랍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실리아 강 감독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피해 생존자를 그리는 방식에서 점차 재현이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제가 여기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은 이게 어느 하나의 작업 방식이 일방적으로 더 진전된 게 아니고 어느 하나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경험에 대한 이 기록 작업들이 이제 결국 완성되는 거는 우리가 만든 사람들, 지금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용자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수용자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사실. 우리 기억에 없어지는 수용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과거에는 좀 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더 많았던 때도 있고, 혹은 그거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심지어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정권이 좀 바뀐다거나 역사적인 상황이 좀 안 좋다거나 이럴 때 오히려 더 기억이 나쁜 쪽으로 되게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수용자의 상황은 굉장히 가변적이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신 어떤 재현의 방식이 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포스트 메모리 세대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공적 기억의 지형 변화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서 22 같은 그런 작품도 피해와 피해 경험에 있었음을 부정하는 상황이라는 게 옛날에는 부정했는데 지금은 부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기억 투쟁 과정에서 이걸 부정하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미 다 우리가 이제 보여줬으니까 드러냈으니까 이건 지나간 거고 이후에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재현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의로 나아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계속 이 세 가지 방식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 재현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 국경을 넘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젠더를 넘는다거나 혹은 소수자 타자라고 했을 때 뭐 장애라든지 또 다른 어떤 문제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어떤 주제로 넓혀가는 것 과 좁혀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세 작품이 굉장히 한 자리에 잘 모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시각적으로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각적인 작품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포착을 하든 뭐 그 다른 뭐 멜라니 정 이런 분들을 포착하든 어쨌든 간에 사실 그 이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목소리일 수도 있고 증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명은 가능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걸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걸로는 뭐 일상이라고도 해야 되나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의 포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잡히는 게 시각 이 매체의 굉장히 강점이 아닌가 해서 사후적으로도 그 시각 매체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작품 다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 꼭 세 작품에 대한 어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포스트 메모리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에 접속하는 것이 상상력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뭐와 접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를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답이 사실 없는 거죠. 저한테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걸 계속 논의해가는 것이 어쩌면 이 재현 문제를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 마지막 한 문단만 읽겠습니다. 일반적 기억과는 달리 포스트 메모리가 과거와 연결되는 방식은 상상력이라고 해야 한다. 비경험 세대는 상상력을 통해 과거와 접속한다. 그렇다면 그 과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질문 앞에서 기록과 기억의 대상이 피해 생존자로 한정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다큐멘터리로 시각화하는 순간 언제나 피해 생존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피해 생존자 말고 돌아오지도 못한, 이 기록에도 남지 않은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사실 기록도 안 되고 목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많은 분들, 이거는 침묵도 아니고요, 죽음인 건데,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기록할 것인가, 환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거리로 계속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살아 돌아온 피해자,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 기록에도 남겨지지 못한 피해자, 피해 생존자를 외면하는 가족, 친족들, 돌아왔으나 트라우마적 과거에 갇히게 되는 사회, 피해는 선명해 보이지만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생존자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가족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가장 중요하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 죽음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 다큐멘터리 조금씩 감독님들이 설명하실 때 들으면서 든 질문 중에 하나를 그 박문칠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실은 김순학 할머니를 그 소환하실 때 2010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2020년에 이제 영화로 2019년 20년에 소환하실 때 그 할머니가, 저는 이제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 찍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소환을 지금의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할머니가 그 환한 웃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본인의 삶이, 되게 비극적인 삶이 국가에서 인정해준, 승인해준 어떤 역사 속에 기입이 된다고 생각해서 환하게 웃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역사에서 이렇게 수용될 수 없는 삶은 계속 이 기억 바깥에 놓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결국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허용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존재만 말하자면 소환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의문으로 남아서, 감독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어떤 제작과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와 그 속에 출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상영이 되었을 때 상영되는 장소에서 보는 사람과 다큐멘터리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큐멘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과거의 폭력, 과거의 피해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재현할 것인가는 상당한 이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어 왔겠지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접근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폭력의 피해 생존자들이라든가, 그 피해를 목격한 증언자들이라든가, 혹은 그 피해를 물려받은 그 피해의 옆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을 카메라 앞에서 직접 채집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접근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아까 박문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아카이브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아카이브나 이런 곳에서 어떤 다른 목적에서 이제 그 기록된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편집한다든지, 혹은 문헌 기록 같은 것들, 혹은 지금 현재 어떤 전문적인 논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 같은 것들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재편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과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접근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란츠만의 쇼아나 이런 것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다른 접근들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폭력이 존재했던 장소, 그것이 가능케 했던 사회적 환경 같은 것들로 다가가는 접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접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흔한 접근이고 가장 이제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데 있어서 많이 있어 왔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았을 때 이제 곽허 감독님의 22는 그런 어떤 접근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순간의 어떤 모습들을 담기 위한 고군분투한 흔적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감흥적인 어떤 것을 담기 위한 것이라는 되게 이제 다른 토론자님들의 좋은 평가도 저는 귀담아 들을 수 있었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접근들이 또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접근, 뭐 아카이브적인 접근을 위해서 후대에 다시 쓰여질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직접적으로 피사체로서 이 피해 생존자들과 혹은 그 증언자들을 다루는 접근에 자칫 범할 수 있는 위험은 이 카메라가 증언자와 상호작용을 과연 하려고 애쓰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역사로 만약에 그 피해 생존자를 본다면 피해자 혹은 증언자의 증언은 대상화가 되고 혹은 그 감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뭐 최근에 다큐멘터리들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되게 이제 그 영웅적인 어떤 운동가로서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그 상을 다뤘던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도 좀 그런 경향을 보였다 생각을 하고, 위안부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어떤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존재한 장소에 되게 아름다운 풍경들과 증언을 사이사이 배치함으로써 폭력 자체를 감상의 재료로 만드는 측면이 좀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 자료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론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 부정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유용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 부분이 대단히 상당한 모순점을 또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카메라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현실과 연결되는 그 지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리를 곧바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리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과거의 기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하는 것이 또다시 한번 다큐멘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측면, 즉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 혹은 그 속에 있는 피사체, 이 모두가 결국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를 한순간 잊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모든 과정은 보이는 위치에 있는 자와 보는 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카메라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에도 해당하는 것이고, 카메라 기록을 아카이브에서 끌어와서 보여주는 현재의 시점에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최근에 김진아 감독님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쓴 글도 있고 해서 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오늘 토론에서 가장 주목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보드라케, 박문칠 감독의 보드라케 그 작품과 세실리아 강 감독님의 이제 내게서 출발한 배가 보여주는 접근법입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냥 재연에 머무르는 작품들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으로 넘어가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글에서 이제 그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독일 극작가의 이론을 끌어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무대와 배우의 관계를 급진화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이 되는 피사체로서의 출연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스스로 공연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자신의 몸에 걸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서 그 역할에 쓰여진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이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을 한번 고찰해보게, 성찰해보게 되는 과정, 그걸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배우가 여기서 무대라고 했는데, 물론 다큐멘터리 앞에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을 무대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카메라 앞에 놓여진 이 그 피사체로서의 이 그 출연자들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상황 자체와 자신들이 공연해야 될 어떤 특정한 역할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급진적인 각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작품은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
두 인물 김순학과 이제 황금주라는 인물을 그 공연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각자 자신들이 놓여 있는 상황들, 한쪽은 이제 경북 지역의 미투 생존자들이고 한쪽은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면서 가정 폭력을 목격도 하고 겪어온 이제 여성 연기 지망생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이 되게 물리적이고 시공간적인 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 놓였던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이지만 그것을 그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걸쳐 봄으로써 특정한 방식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 무대와 배우의 관계가 급진화되는 과정, 이것을 이제 브레이트는 일종의 교육적 과정으로서의 교육극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이 이제 지금의 말하자면 그 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말하자면 재현이라는 말로만으로 머물 수 없는 이 공공 기억의 측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작품이 저는 보여주는 어떤 공통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두 분 감독님 그리고 곽화 감독님 포함해서 세 분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남은 질문인데, 이제 이 무대와 배우의 관계를 급진화하는 것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급진화하는 것, 혹은 배우와 관객의 관계를 급진화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공기억의 문제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공적인 기억으로서의 과거의 폭력을 다큐멘터리화하는 문제가 출연자와 관람자의 상호작용, 혹은 이거는 다큐멘터리 자체이면서 동시에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문제겠죠. 그들과 관람자의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감독님들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年、20年、23年，每隔3年，这样的电影就会出来。然后其实，每隔3年，我们也知道这些老人都在离开。然后其实我们每隔3年可能表达的观点是不同的，恰恰这3部电影完全是以3种不同的方式在展现。我觉得每一部电影都有它比较困难的地方。我先说阿根廷导演的这部电影，他是通过就是我看到的介绍哈，在阿根廷他没有寻找到受害的慰安妇受害者。他是通过了一个年轻的女性去展现了同等的一种感受，我觉得这对于我来说好像是非常困难的一件事情。然后韩国的这位导演，他是在老人已经去世多年以后，然后来拍摄这样的一部影片。我觉得其实放到我身上，我也觉得它是一个非常困难的问题。我再说一下我自己的片子在2017年上映，其实是2014年拍摄的。那么在2014年，我拍摄了22位老人。这22位老人呢，我也能看到他们本人，有机会跟他们聊天。所以我在处理这部片子的时候，就像各位刚才分享的老师也说到这个距离的问题，我跟这些老人要保持一定的距离，因为对于这个日军慰安妇问题，每一个观众，每一个学者都有自己的观点，所以我不太适合把我自己非常个人化的情绪摆在里边。但是我跟这些老人接触到以后，最大的一个感受就是，他们都很好，他们都很亲切，然后他们也都是我奶奶那一辈的老人。所以我采取了一种比较客观的方式去记录下来。我当时也想过，在这部纪录片里边没有历史的呈现，没有他们太多
对当年遭遇的一种叙述。因为我觉得这些刚才我说的这两个问题在互联网上面都能搜寻到，所以再加上我们中国有很多学者，我的前辈啊，他们都做了大量关于慰安妇受害者的研究调查，所以我觉得我相信在韩国也是一样，我们的资料是齐全的。那么，所以我们作为导演来说，可能要站在当下去思考。你只是一个导演，你不是学者，你不是历史研究的专家，所以我觉得只能站在一个导演的角度，当下就我郭柯跟这些老人相处的感受，我觉得他们就是很可爱的一群老人，所以不是我用了多么温柔的方式，而是这些老人他们就很温柔，我的镜头就像一面镜子一样。他们温柔，那拍出来的东西也同样温柔；他们坚强，拍出来的东西也同样坚强。所以我觉得，在22里边，就是我解决的问题，就是如何去跟他们保持这种比较好的距离。其实我也很好奇，另外2位导演他们的困难在哪儿？因为我无法想象，我如果去选择他们那样的角度，会怎么样去拍摄。但是我觉得有一点是让我们感觉很好的，就是我们每个时代不同的导演都在用自己的观点和角度去关注这些受害者。我相信在未来的几年、3年、5年以后，还会有各个国家的导演用他们的方式去关注这些受害者。我大概分享的就这些，谢谢。Busy. So I don't know how to start with these comments. Mayb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tart trying to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that started, like, for example, why I couldn't make a film involving Kim Bok-dong, who was the survivor, the person that I saw, that I managed to meet. I think that was actually that was my first motivation. I mean, the reason I decided I took courage to make this film was after I found out that she passed away. For me, that was devastating, because that experience that I had before, it was completely devastating and changing for me. No, I am not a Korean person. My parents are from South Korea, but I lived my whole life in Argentina. And when I had that opportunity to see her and to listen to her, I felt ashamed that I up to that point, it was 2013, I didn't even know anything about this issue, this euphemism, this such a painful history. But then the only way that I could make a film about this was through that, like problematizing that thing that I was, like how can I bring that past into the present? How can I start a dialogue in this present about that past? No, as the director Woke said, like we are not academics, we are not historians, we don't have the resources to speak on those terms. We make films, and films work, at least for me, to try to reflect on certain things, and then. That's it. My film is not about like historical revisionism, and also I had this problem because all that brutal pain these women suffered, for me, it's impossible to represent. We cannot represent the brutality those
war experiences, all that violence that these women lived, we cannot represent. It would be very stupid of us to think that we can do that. That's why, but at the same time, I had this very big motivation because I really wanted to, I wanted my friends in Argentina to know about this. I didn't know about this, and I wanted my friends to know that this part of history happened. And that's why we started with this project, and with this project, all of these questions about representation, about how to talk about this past in this present started, no? And that's why we ended up coming up with this type of device, no? This proposal, meeting, and the other thing that it was very interesting for me to listen is like, it would have been nicer to feel more, to have more Argentinian elements, like how the Argentinian people will react.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we are Argentinians. I am Argentinian. Melanie Chong is Argentinian. And that's also the complexity of being from a diaspora and feeling sometimes that we don't belong anywhere because how they see us puts us in a displaced point, which is something that I also felt, or it resonated with me with these lives of these other women, these survivors. And for me that was heartbreaking and also strange. Of course, my film never tried to compare. We cannot represent, we cannot even compare. But I was very interested in this idea of how this past still resonates so strongly in us women, not only here, but also in Buenos Aires, Argentina, not only in the Korean community in Argentina, but I don't know, like all the people, like all the Argentinians who saw the film were completely affected and transfixed by this situation. And also how interesting all the connections I also do with my own history of Argentina, no? Of the violence suffered in our own country. So yeah, it's very interesting, and you are making me think a lot about what I've done or the making of the films, which translate in, I think, the three works, because the three films resonates between each other in a very tangible way, no? Of course, comfort. I had a lot of. There was a lot of elements that reminded me of my own film, but I thought how different it operates, no? Using the same maybe formal elements, but it will resonate in different terms, and also for me, for example, Walker's film 22. It was, for example, when I was making this film, I personally had decided not to show any of the survivors. It was like a very conscious decision, like not to do it, because I thought that, I just wanted to make a film that wouldn't victimize them anymore, no? Because, yeah, I think we have to start conversation trying to change the point of view, no? Like, and opening this, like, yeah, we shouldn't think of them as victims. I don't know how, like, you academics know better than me, but I thought it wasn't fair to them and their own story. So when I saw
his film, it was pretty brutal for me. It was devastating, actually. But then I also knew that it is so important also. It is important to have films like his and films like ours, because how important is also to have this documentation of these women who existed. How important is to see a face, to see the corporality of this individual or human being that is being just documented in papers and stuff. I think for me the important thing was to put the body on work, and that is what I also try to make with my own film. So even though it was pretty devastating for me, I also felt like that. It's necessary. But I think it's necessary this type of diversity, of multiplicity of discourses and points of view to be able to talk, to represent such a complex and difficult issue that breaks our hearts, that also is so politic. It's like, but it's also like how we humans want. How do we want to live? What's the type of society that we want? Like, I will never forget that talk that Kim Bok-dong gave. She ended up saying, like, the only thing I want is that this history to be taught in schools, so the kids can learn about it, and these things will never happen again. And for me, that was like, I mean, and I hope all of this works for us not to do that again. I don't know. 저도 두 분 감독님 영화를 너무 좋게 봤고요. 그 2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선생님들 말씀에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하지 않는 순간들의 영화가 많이 집중을 해줘가지고 말 주변에 있는 것들, 말 밖의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더 좀 큰 울림을 저한테는 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실리아 강 감독님의 영화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디아스포라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러 문화들과 역사들 사이에 있는 그 개인들이 그거를 탐색하고 탐사하는 그 과정이 좀 더 저도 이제 귀하게 좀 느껴지기도 해서 좋기도 했었고, 또 어쨌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가 없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작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작업이 나와서 되게 좀 반가운 마음도 또한 있었던 거, 많이 저도 좀 배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들을 제가 다 제대로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미투 당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한국 지금 기지촌에 있는 또 외국인 여성들이, 또 이주 여성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국 여성들이 하던 이제 성매매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든지에 대해서도 사실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던 적이 있었고, 저도 많이 그게 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약간 좀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지촌 여성들을, 외국인 여성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국내 관객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바라볼까, 좀 그게 또 되게 타자화되는 시선이 분명히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이 영화에서 목표로 했던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의 문제로, 혹은 우리 젊은 세대의 문제로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볼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직전 해에 펼쳐졌던, 대중적으로 펼쳐졌던 미투 운동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게 좀 자연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연결으로 저는 느껴졌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답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뭐 몇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 성폭력의 특수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투라던가 아니면 뭐 가정 폭력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좀 사상되는 게 아닌가, 전시 성폭력의 문제가 뭐 이런 문제들도 저도 뭐 충분히 좀 타당성 있는 지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나 이런 좀 평시 상황인 부분이 뭐 정전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젠더 폭력과 우리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찾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그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차이들은 계속 짚어져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좀 저희가 다룬 부분들은 좀 다른 방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그 아까 제게 좀 이제 그 김순학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안부 피해 등록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의 느낌은 사실은 그분이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알아들을 만한 그런 활동가들, 그런 시민 단체를 만났기 때문에, 혹은 후배 여성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제 영화에서는 조금 다루려고 좀 했었던 것 같고, 거기서 그분의 웃음이 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실 그 후에도 좀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고,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다. 국가로부터 진짜 한 번도 뭐 제대로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 왜 국가의 그 인정에 목말라 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사실 저도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래서 그 점이 저도 흥미롭기도 하고, 뭐 단지 그냥 에피소드가 흥미로워서만이 아니라 그 점도 사실 좀 우리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전시성 폭력의 성격이나 식민지 폭력의 성격을 좀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김순학 선생님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사연들을 좀 들어보면 국가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국가를 한 번도, 어린 시절에는 국가가 없는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성이 사실은 저희가 느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그냥 태어난 사람들에게 국가는 뭐 타도의 대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나키스트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소속, 정체성이라는 게 없었을 때,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너무 알고 있잖아요. 국가라는 게 없었을 때 어떠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주어지는지, 또 뭐 베트남을 떠난 보트피플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여권도 어떠한 소속도 가질 수 없을 때 정말 바다의 망망대 속에서 이제 폭력에 그대로 노출이 됐을 때 겪는 상황을 사실은 이제 식민지 여성들이 저는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국가가 이제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국가랑은 되게 다른 의미를 좀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평소에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정쟁을 할 때 되게 그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나라가 결단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야 간의 정쟁도 저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결단이 나서 우리가 또 과거와 같은 전쟁이나 식민의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감각이 좀 또 다른 부분이 또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실제로 주변에 계신 활동가 분들도 김순학 선생님한테 아니 국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냐라고 핀잔처럼 하시기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 좀 차이와 감각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또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전시성폭력이나 식민폭력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또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